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장 흐름 읽기의 두 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1 영상에서는 올 한 해 동안의 코스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 현재 하락장이 발생하는 원인을 10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료 중 테이퍼링, 코로나 국내 확산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전망과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8가지 재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피크아웃, 대형 주식 상장, MSCI 분기 변경, 중국 민간 규제와 환율 급등, 북한 미사일 발사와 주식시장의 차익 실현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둔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언급된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는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와 연관이 깊습니다. 델타 변이 출현으로 인해 여러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고 테이퍼링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불황과 물가 상승이 모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과연 현 시점은 어떤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걸까요? 글로벌 경기를 짚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해상운임, 미국의 국채금리, 국제유가를 들 수 있는데요. 각 지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상 운임을 보면 BDI 벌크선 지수와 SCFI 컨테이너 운임 지수 모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크선 지수는 11년 만에 최대치이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벌크선 지수는 철광석이나 곡물, 원유 등의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선박들의 운임료를 대표하는 지표이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원자재 외에 각종 완성제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의 운임료를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이들 선박의 운임료가 높아진다는 건 해상운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적어도 경기 침체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만 높은 운임이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인 경기 호황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근거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병목 현상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입니다. 작년 코로나 때 움직이지 못한 물동량이 이연되면서 병목 현상에 의해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목 현상은 올 초부터 발생했던 문제이며 실제 늘어나고 있는 수출과 글로벌 각국의 제품 수요, 경쟁 성장률을 봤을 때 단순 병목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성장의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맞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장기간 해상운임 다운사이클에 의한 영향으로 저조했던 선박 발주와 환경 규제로 인한 노후 선박 폐선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 선박들의 적재 능력을 나타내는 선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선박 인도, 해체량을 감안하더라도 선박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선박 부족으로 노후 선박도 풀가동 중이고 조선업은 역대급 수주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즉 선박 발주부터 인도까지 2년가량이 걸린다고 봤을 때 해운업 선주들은 앞으로 2년 후에도 지속적인 호황을 예상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지표인 미 국채금리를 볼까요? 통상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건 경기 둔화를 암시합니다. 채권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상에 나올 정도로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주식 투자를 위해선 단순하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국채금리는 시장 수요에 의한 금리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며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금리는 하락합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며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 수요가 많아집니다. 즉 경기 둔화가 예상될 경우 시장의 자금 수요는 미 10년물 국채로 몰리고 이는 10년물 국채 가격을 올리며 10년물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후 미 국채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5월경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미 국채금리의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높은 부채를 갖고 있는데 부채 한도가 법정 최고치를 넘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 정치권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미국 재무부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미 국채를 지속 매입해야 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국채 가격의 상승과 국채 금리 하락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 추이를 나타냅니다. 올해 3월 이후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이때부터 재무부 계정으로 국채를 계속 매입했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량보다 3배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국채 매입은 어려울 것이며 이는 9월 이후에 국채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수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협상에 실패하는 건데 이건 미국 정부의 디폴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화 가능성도 없거니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뭘 갖고 있어도 위험한 상황이 될 테니 아예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유가입니다. 통상 경기 호황으로 접어들면 유가도 상승하죠. 수요가 점차 늘어나니까요. 유가에는 철강, 조선, 화학, 정유업종 등 다양한 경기 민감주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7월 이후 피크아웃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막 상식을 알려드리면 보통 유가는 선물 가격으로 보는데 WTI유와 브렌트유 가격으로 봅니다. 중동의 두바이유는 현물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선물 지표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WTI유는 미국 내에서 거의 소비되는데 미국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7월 이후 하락하는데 이때 가격은 2018년에 발생했던 전고점 가격이기도 합니다. 다만 경기 호황으로 인한 수요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유가의 다른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공급량입니다. 7월부터 유가가 하락하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오펙에서 증산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랍에밀리트에서 선제적으로 증산 투자를 해놨던 부분 때문에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8월에는 미국에서 오펙에 추가로 증산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경기 호황은 유가를 상승시키지만 지나친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유가 급등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 증산 압박을 하는 겁니다. 즉 유가 측면에서 봐도 유가 하락이 경기 둔화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해상운임은 경기 확장을 가리키고 있고 미 국채 금리도 수급 문제가 없었다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가도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공급 증가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직접 볼까요? OECD의 CLI 지수는 경기 순환의 신호를 포착하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반년 이상 이후의 경기 여부를 예측하는 지수였지만 지금은 약 3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폭락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선행기간이 짧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 경제 전문가들이 소비자 심리지수, 제조업지수, 기업 경기 심리, 설비투자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활용해 만든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편은 중국, 한국, 유럽, 미국의 CLI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표의 우측 부분은 각 국가의 월간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측 그래프는 CLI 지수를 하나의 그림에 플롯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네 경제 집합체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100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LI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고 코로나 팬데믹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한 이 수치는 완만하게 추세를 바꿉니다. 최근 반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중국은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상승세는 맞지만 그 비율이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유럽의 최근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 모두 경기 확장에서 축소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확장의 비율이 거의 최대치를 찍은 상황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율이 다시 음수로 전환된다면 주가가 폭락하게 될까요? 다음 그래프는 미국의 S&P 500 지수와 미국의 CLI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CLI 지수가 피크를 나타낸 시점을 보여주며 빨간색 화살표는 S&P 500 주가의 극대점을 찍는 시점입니다. S&P 500은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왔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의 극대점으로 비교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파란색 화살표가 빨간색 화살표 대비 몇 개월 정도 선행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최근에 이 두 값이 모두 급값인 상황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면 미국의 경기 확장 지표는 100이 넘는 수치에서 둔화되었으나 이 수치가 하락 전환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잠시 동안의 상승이 더 발생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와 한국의 CLI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더 뚜렷하게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CLI 지수가 급값을 찍고 내려오면 그 몇 개월 후에 주식이 최고점을 찍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일정하지는 않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지표가 100 이상의 확장 국면에서 100 이하로 추세 전환을 할 때 코스피가 피크아웃을 한다는 점입니다. 2006년에는 100에 가까워졌으나 다시 상승 전환함으로써 작은 피크가 나타났다면 2007년에는 CLI 100을 뚫고 내려올 때 코스피 최고점, 2011년에도 CLI 100 이하로 내려올 때 코스피 최고점, 2017년에도 CLI 하락하며 100에 근접할 때 코스피 최고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CLI 지수는 추세 전환을 할지 애매한 시점이고 오히려 코스피가 먼저 고점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이 지표에서 보면 과거 데이터와 연관해 봤을 때 CLI 지수가 빠져서 100을 하락 돌파하기 전까지는 코스피의 상승 릴레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CLI 지수도 일종의 보조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 됩니다. 다만 아직 한국, 미국, 유럽, 중국 경제는 고성장을 보이는 중이며 이를 고려했을 때 코스피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입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당시 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중 D램 가격의 현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매출의 가장 큰 포션은 D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스팟 가격이라고 해서 실제 시장에서 현물로 나오는 가격과 반도체 공급사와 고객사가 거래하는 컨트랙트 가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스팟 가격이 컨트랙트 가격보다 높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호황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위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 이벤트는 이 스팟 가격이 컨트랙트 가격을 뚫고 내려온 시점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반도체에 관한 건 나중에 반도체 관련 영상에서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에 관한 시장의 전망은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거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PC, 스마트폰, 서버 투자 등 전방 산업이 진짜로 부진해서 피크아웃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언택 관련 시설 투자가 줄어든 미래를 예상하는 거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등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끌고 올라갈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공급사와 고객사의 가격 줄다리기인 경우입니다. 현재 고객사는 많은 반도체 재고를 갖고 있고 공급사 재고는 낮습니다. 양쪽의 통합 재고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죠. 많은 반도체 재고를 보유한 고객사가 반도체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통합 반도체 재고가 5주가량임을 고려할 때 이 경우 한 달 정도 후에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시면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DDR5로의 D램 반도체 세대 교체 시기에 의거해 DDR4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매일 발간되는 메리츠 증권의 반도체 데일리 문서를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메모리 반도체 거래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 사양에서는 일부 거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텔이 DDR5용 CPU를 하반기 출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클라우드 기업들이 반도체 주력 모델이 교체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도체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의 다섯 번째 이유는 대형 주식 IPO로 인한 자금 쏠림입니다. 어제 오늘은 하락했지만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 많은 수급을 끌어당겼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에 의한 외국인 수급 쏠림은 심했는데요. 이 두 종목 합쳐 약 1조 원에 의한 기관 외국인 순매수가 발생했죠. 이는 반대로 나머지 종목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순매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시장의 순매수 매도량은 다른 때와 비슷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두 종목의 규모가 코스피 시총 대비 3% 정도로 매우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종목 모두 전후방 산업의 산업 생태계가 작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른 대형주들의 수급을 뺏어오면서 그 대형주들의 전후방 산업에 위치한 중소형주들의 큰 타격이 되었죠. 가장 큰 피해는 반도체 관련주들이었을 겁니다. 앞선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이슈와 함께 말이죠. 다만 두 종목에 의한 영향은 거의 끝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24일 오늘 하락 전환했거든요. 앞으로의 수급도 떠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종목은 미확약 비율이 비교적 낮았으나 1개월이 지나면 상당수 물량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워낙 시총이 커 결국 MSCI 지수의 편입이 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 수급은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락의 여섯 번째 이유는 MSCI 분기 변경 이벤트입니다. 국내 뉴스에선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8월 13일 외국 뉴스를 보면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 축소 비율이 0.11%로 가장 컸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의 비중을 늘렸죠. 왜 비중을 줄였을까요? 혹자는 반도체 피크아웃에 의한 조정이라 생각할 겁니다. 다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에 민감한 특징을 가짐에 반해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파운드리와 비메모리가 중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면 두 국가 모두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죠. 따라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한국과 대만 주식이 다른 신흥국 국가에 비해 충분히 아웃퍼폼하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이라는 게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려면 신흥국 지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신흥국 지수는 패시브 펀드들이 투자하기 위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ETF를 만드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이나 블랙록, 연기금 등 대형 펀드들은 이와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하고 그 비중을 점차 조절해가면서 차익 실현과 투자를 하는데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해갑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주로 잡히게 되죠. 한국의 신흥국 지수 내 비중은 2018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추세였습니다. 신흥국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부분과 TSMC의 성장으로 인해 대만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2020년에는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이 약 11.6%까지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MSCI의 한국 비중 목표가 12% 이내 수준이었으나 현재 비중을 보면 무려 13.4%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파란색의 한국 지표는 노란색의 신흥국 지표와 작년 3월에서 10월까지 거의 싱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10월 이후 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연초 국내 개인 수급으로 인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는데요. 반면 다른 국가들엔 그런 특수한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MSCI 내 주요 국가들의 지난 8월 이후 지수 움직임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대비 올해 1월, 7월의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신흥국 전체 지수와 중국, 대만, 한국, 인도, 브라질을 비교했습니다. 신흥국 전체 지수는 작년 8월 대비 1월 24%, 7월 17%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같은 기간 6%, 1% 상승해서 비교적 부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은 1월에 23%로 상당히 성장했고 7월에는 37%로 확실히 아웃퍼폼했습니다. 한국을 볼까요? 한국은 1월 37% 성장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7월에는 39%로 더 올라갔죠. 인도는 26, 40%로 각각 올라갔고 브라질은 23, 20%가 각각 올라갔습니다. 인도가 최근에 올라가는 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인도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어느 시기로 봐도 한국은 확실하게 아웃퍼폼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증시는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패시브 펀드들이 매도하는 환경이 된 겁니다. 다른 신흥국 지수 대비 지나치게 올라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야 했던 거죠. 한국 비중의 목표는 13.4%인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해 13.8%에 달했죠. 13.4%를 만족하기 위해선 2950까지 지수가 빠지거나 신흥국 내 한국 비중이 늘거나 다른 신흥국 지수가 그만큼 올라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패시브 펀드는 2950이 가까워지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또 3000선이더라도 중국이나 대만의 지수가 올라온다면 한국장에서도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 악재는 중국의 민간 규제였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사교육, 빅테크라는 세 분야에 대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장의 규제는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와 투자 위험성을 높였고 중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는 위안화 절하를 낳았고 위안화와 연동되어 있는 하나 절하 리스크를 낳았죠. 또 중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에게는 성장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었습니다. 아마 이 규제들은 중국의 공산주의 강화를 위함이기도 하고 부의 집중을 해소해 민간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다만 민생 부양을 위해서라곤 하나 인위적으로 진행된 절차는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만 높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에서 유동성이 가는 곳 중 고용이나 내수 지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부동산, 사교육, 빅테크 세 가지인데 추가로 규제되는 분야가 없다면 이 악재는 이미 해소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몇몇 전문가들은 환율 급등을 코스피 하락의 원인으로 짚기도 합니다. 다만 그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개인 여행자금 유출이 조여진 상태를 고려했을 때 외화가 유출되는 주 경로는 외국인 기관의 투자자금 회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 나오는 후행지표로서 환율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안전자산이 선호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이게 내수 둔화 및 주식 하락을 야기했죠. 반도체 매도로 인해 외국인 기관의 집중 매도도 더 올랐습니다. 이 이벤트는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8월 26일에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리가 높아지면 외인 자본의 유출을 막을 테니까요. 거의 해소된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미사일 영향은 개인적으로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사일을 쏘지 않았고 우천으로 미사일 발사 계획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네요.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8월 26일 종료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후론 해소될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코스피의 8월에서 10월은 통계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원래 높다는 겁니다. 좌측 상단의 표는 98년도부터 작년까지의 월별 코스피 평균이고 우측 상단의 표는 대표적인 상승 장세일 때의 평균,
좌측 하단은 박스권을 구성할 때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전체 추이에서는 당연히 주식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했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보면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고, 그 추세 중 상대적인 약세일 때는 2월, 3월, 8월, 9월, 10월입니다. 대세 상승장일 때는 3, 4, 5월과 10월이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이는 2020년도에 코스피 평균이 높아 그 비율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밖에 박스권 장세일 때는 어떨까요? 2월, 8월, 9월, 10월이 상대적으로 저점입니다. 모든 경우에서 3분기는 상대적으로 약세네요. 특히 10월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4분기 겨울은 상대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4분기 실적 둔화 리스크로 가을에 차익 실현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설날과 추석이 껴있을 때 보통 조정장이 오는데 긴 휴일로 인한 차익 실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죠. 올해 동향은 어떨까요? 상승폭은 크지 않으나 우상향해 왔고 8월에 큰 조정도 겪는 중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 10월에도 장이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데이터는 미래를 반드시 예견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수치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입니다. 앞선 영상의 두 변수는 이미 설명드렸고, 글로벌 경기 둔화는 앞으로 각종 경제지표나 유가, 국채금리 변동에서 그 해소 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해소 시그널은 테이퍼링 일정이 확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이 미뤄지거나 당겨지거나 하는 이벤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반도체 피크아웃은 D램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 전환되면 악재가 해소될 겁니다. DDR5램 출시 후 가격 동향을 보면 확실해지겠죠. 대형 주식 IPO의 영향권은 거의 벗어나 수급 집중 현상이 해소되는 중입니다. MSCI 분기 변경은 그 비중 조절이 완료되는 9월 초 이후 해소될 겁니다. 한국 비중 축소가 결정되었으나 코스피 하락이 심한 경우 패시브 펀드들은 다시 매수세로 돌아올 겁니다. 중국 민간 규제는 이미 대부분의 리스크가 시장에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영향은 불확실한 점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그 영향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율 급등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그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북한 미사일은 별 위험 없어 보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완전 해소될 겁니다. 차익 실현은 통계적으로 8월에서 10월 저점을 나타내니 이를 고려한다면 10월까지 분할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변수 영향이 11월 이전에는 마칠 겁니다. 주식이 모든 현상을 선반영한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지금의 하락장은 그 전에 먹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물론 어제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오긴 했으나 이는 테이퍼링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시장 기대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하락 전환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현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코스피 하락 이유에 대한 분석 마쳤습니다. 다음 시황 분석 영상에서는 현재 하락 및 반등장에서 여러 주식들의 동향을 보고 이들의 분석과 각 종목들의 수급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도주 섹터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올릴 수도 있지만 테이퍼링 관련 상황에 따라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의 경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